프랑크푸르트에서는 예정일보다 며칠 더 머물렀다. 아사펜부르크, 뉘른베르크, 윈헨 그리고 울룸에서는 새로운 기쁨으로 고대 미술품을 감상하였고 마침내 아무 생각 없이 취리히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몇 해 동안 무덤을 피하듯이 이 도시를 피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낯익은 거리를 헤매며 옛날의 술집과 화원을 다시 찾아 아무 괴로움 없이 지나간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다. 여류화가 아그리에티는 결혼을 했었는데 그녀의 주소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저녁 때 그곳으로 가서 그 집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그녀 남편의 이름을 읽고 창문을 올려다보곤 들어가기를 주저하였다. 그때 옛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청춘의 사랑이 가벼운 쓰라림으로 다가왔다. 나는 발길을 돌려 일찍이 사랑한 이탈리아 여인의 아름다운 영상을 무익한 재회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서 당시 예술가들이 여름밤에 축제를 가졌던 호반의 집을 찾고 어느덧 즐겁게 흘러가 버린 3년 동안을 살았던 그 집의 고미다락방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뜻밖에도 모든 추억에 앞서 엘리자베트의 이름이 입술에 떠올랐다. 새로운 이 사랑은 그 이전의 낡은 사랑보다도 강렬하였다. 그러나 그 사랑도 지금에 와서는 더욱 고요하고 슬프고 괴로우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좋은 기분을 지속시키려고 나는 보트를 타고 따뜻하고 밝은 호수 위를 고요히 저어나갔다. 황혼이 짙어오고 있었다. 하늘에는 아름답고 눈처럼 흰 구름이 한 점 떠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구름을 쳐다보며 유년 시절의 구름을 사랑했던 것을 회상하고 엘리자베트를 생각하며 또한 엘리자베트가 그때 그렇게도 아름다움에 취해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세간티니의 구름 그림을 회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처럼 엘리자베트에게 언어와 불순한 욕망에 흐리지 않은 사랑을 그토록 행복스럽고 순수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것은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좋았던 모든 것을 더듬으며 이전의 혼란과 정열 대신에 유년 시절의 동경을 느낀 까닭이었다. 그러나 유년 시절의 동경도 지금은 더욱 무르익고 더욱 침착한 것이 되어 있었다. 이전부터 나에게는 보트를 저으며 조용한 박자에 맞추어 무엇을 읊든가 노래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도 나는 고요히 노래를 부르며 그것이 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취리히의 아름다운 호수의 저녁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수첩에 적어 넣었다. 하늘 높이 머물러 있는 흰 구름같이 밝고 아름답고 먼 너 엘리자베트. 구름은 가고 방황하나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그러나 어두운 밤이면 그대의 꿈길을 걸으리. 거룩하게 가고 반짝이어 그 후부터 안식을 잃고 흰 구름 따라 그리워 한숨 짓노라. 바젤로 돌아오자 아시시에서 내게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그것은 아눈치아타 나르디니 부인에게서 온 것으로 기쁜 소식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 여자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본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패터님. 당신의 충실한 여자친구가 이 글을 올리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신의 은총으로 저는 커다란 행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 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메노티라고 하는데 돈은 없습니다만 저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여운 사내입니다. 그러나 패터 씨, 당신처럼 크고 어여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저는 상점에 앉아 있고 그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옆에 사는 어여쁜 마리에타도 외국에서 온 목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대단히 사랑하며 또한 성 프란시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게는 당신을 기념하기 위해 촛불을 4자루 드렸습니다. 당신이 결혼식에 참석하시면 메노티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불친절한다면 제가 그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유감인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조그만 마테오 슈피넬리란 녀석이 정말 악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녀석이 가끔 저의 레몬을 훔쳐갔어요. 그 녀석은 지금 끌려갔는데 왜냐하면 빵장수인 자기 아버지의 돈을 10일이라나 훔치고 거지 지안지아코모에게에게 독약을 먹인 까닭입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하느님과 성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만나 뵐 날을 기다리며 당신의 충실한 여자친구 아눈치아타 나르디니. PS. 우리들의 수확은 꽤 되었습니다. 포도는 흉작이었고 배도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레몬은 대풍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싸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스펠로에서는 대참극이 일어났답니다. 한 청년이 자기 동생을 괭이로 찍어 죽였어요. 잘은 몰라도 친형제이지만 아마 질투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섭섭하게도 나는 이 마음이 끌리는 초대에 응하지 못했다. 나는 축사를 쓰고 내년 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와 아이들에게 주려고 뉴른베르그에서 가져온 선물을 들고 목수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 나는 예기치 못했던 큰 변화가 생긴 것을 보았다. 책상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창문을 향해 기괴하게 구부러진 사람의 자태가 의자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의자에는 아이들의 의자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가 가슴 앞에 가로 붙여져 있었다. 그는 목수의 처남인 보피로 불쌍한 반신불수의 곱사등이었다. 최근에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라 했다. 그런데 앓고 있는 불구자가 항상 눈앞에 있다는 것이 공포처럼 가정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아직 그에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하였고 어머니는 내내 동정과 낭패와 침울한 표정이었으며 아버지는 분명히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다. 보피는 목이 그 속에 묻혀 보기 흉한 두 개의 살뭉치 위에 넓은 이마와 큰 코와 괴로운 듯 일그러진 입을 가진 묵직한 머리를 얹고 있었다. 눈은 고요하고 맑았으나 근심스럽게 뜨여 있었고 어울리지 않게 작고 흰 귀여운 손을 언제나 가로놓인 좁은 나무 위에 조용히 얹고 있었다. 나 또한 당황하였고 이 불쌍한 침입자에 대하여 불쾌감을 가졌다. 그러나 목수로부터 이 환자의 짧은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이 환자는 옆에 앉아서 아무와도 말을 주고받지 못하고 자기 손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지만 국민학교는 졸업하였다. 그리고 수년간은 밀진 모자를 만드는 일을 하여 다소 생활에 보탬이 되어 왔었으나 거듭 일어나는 중풍의 발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 후부터 수년 동안 쭉 자리에 누워 있었고 때로는 묘한 의자에 앉아서 쿠션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전에는 가끔 혼자서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보고 했었으나 몇 해 동안은 들을 수 없었고 이 집에 와서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동안 그는 거기에 앉은 채로 꿈뻑꿈뻑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곧 작별을 하고 나와 며칠 동안은 그 집을 멀리하였다. 나는 평생 강하고 건강하여 아직 한 번도 병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병자, 특히 불구자에 대하여 동정은 하였으나 약간 경멸하는 태도로 보곤 하였다. 그러므로 목수집에서 갖는 나의 유쾌하고 명랑한 생활이 이 비참한 존재의 불쾌한 중압으로 인해 부서지는 것을 보는 것은 기분이 나빴다. 그리하여 다시 방문하는 것을 하루하루 연기하고 어떻게 하면 불구자인 보피를 내쫓을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였다. 적은 비용으로 어떤 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했다. 그것을 상의하기 위하여 나는 여러 번 목수집을 방문하려고 마음먹었으나 그 말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한 병자와 만나는 것을 어린애처럼 무서워했다. 언제나 그를 봐야 하고 그와 악수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었다.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지냈다. 다음 일요일 아침 차를 타고 유라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었으나 나의 비겁함을 부끄럽게 생각해 그만두고 아침을 먹은 후 목수집으로 갔다. 싫지만 할 수 없이 보피와 악수를 하였다. 목수는 화가 나 있었으므로 나는 소풍을 가자고 했다. 그는 이 끝없는 비참한 일에 실증이 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내 제의를 들어줄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목수의 부인은 집에 남아있으려고 하였으나 불구자는 혼자서도 잘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같이 가자고 권했다. 한 권의 책과 물 한 잔만을 그 옆에 놔두면 혼자 남아서 염려 없이 집을 잘 본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꽤 선량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우리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소풍을 갔다. 우리들은 즐거웠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아름다운 금빛 가을 햇살을 즐기며 아무도 뉘우침이 없었고
반신불수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온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들은 오히려 잠시나마 그를 피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가벼운 기분으로 맑고도 따뜻한 태양의 햇살을 마시며 하느님의 일요일을 이해와 감사로서 즐기고 있는 은혜를 아는 성실한 가족 같은 광경을 보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랜자하의 헤른 거리에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기 위해 뜰 안에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는데 먼저 목수가 보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귀찮은 손님을 탄식하고 생활의 곤궁과 생활비가 늘어감을 걱정하며 허탈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어쨌든 그 자식의 방해를 받지 않고도 아직 1시간을 더 즐길 수 있어. 이 경솔한 말에 나는 갑자기 불쌍한 반신불수를 생각하게 되었다. 애원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버림을 받은 채 홀로 갇혀 저물어가는 방 안에 외롭고 슬프게 앉아있는 그를 생각하였다. 곧 어두워질 것이나 그는 불을 켜지도 못할 것이요. 그렇다고 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즐기고 있는 동안 그는 책을 옆에 밀어놓고 반쯤 어두워진 방 속에서 말할 사람도 없고 아무 위안도 없이 홀로 앉아있을 것이다. 이때 나는 일찍이 아시시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해준 일이며 이 성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떠들어대던 일을 생각하였다. 여기에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것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누워 그냥 괴로워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성자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의 거룩한 사랑의 노래를 암송하며 움브리아의 언덕으로 그의 종적을 찾아갔던가. 보이지 않는 힘찬 손이 내 가슴 위에 놓이며 나의 가슴을 억눌러 나를 부끄러움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해 마침내 나는 전율을 느끼고 말았다. 나는 신이 지금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려는 것을 알았다. 너 시인이여. 신은 말하였다. 너 움브리아 성자의 제자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예언자여. 바람과 물속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몽상가여. 너는 친절한 대접을 받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사랑하고 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집에 내가 들러도 좋으리라고 생각한 바로 그날에 너는 그 집을 빠져나가 나를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 성자, 예언자, 시인이여. 나는 마치 깨끗이 닦여진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거짓말쟁이로서, 허풍쟁이로서, 비겁한 자, 그리고 시건자로서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슬프고 괴롭고 또한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부서지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입은 것은 결국 파괴되고 멸망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억지로 급히 작별을 하고 술과 빵을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 거리로 돌아왔다. 나는 흥분되어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억제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불이 일어났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보피는 의자에서 떨어져 괴로워하며 마루에 죽어 넘어져 있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넘어져 쓰러진 모습을 그려보았다. 나는 그 곁에 서서 불구자의 눈초리에서 무언의 비난을 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 쉴 틈도 없이 그 집으로 달려가서 총총걸음으로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잠깐 문 앞에 서서 비로소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의 불안은 금방 가라앉았다. 그것은 내가 부엌문에 이르기 전에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온 까닭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순간이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숨을 죽이고 어두컴컴한 계단 중턱에 서서 조용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갇혀있는 불구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한탄하듯이 통속적인 연애 노래인 꽃은 희고 붉다의 일절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동하여 그가 그의 식으로 즐기려고 이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깨닫고는 몰래 엿들었다. 어떻든 그런 것이다. 인생은 엄숙한 사건과 깊은 감동에다가 익사를 덧붙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 처지의 웃음과 부끄러움을 체험하였다. 갑자기 불안해져 나는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막 달려와서는 열쇠가 없어서 부엌 문 앞에 서 있다.
물러가든지 잠긴 두 개의 문틈으로 불구자에게 나의 호의를 소리쳐 말하든지 해야 한다. 불쌍한 그를 위로하고 동정하며 그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층계에 서 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안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만일 내가 부르거나 문을 두드려 알리면 그는 반드시 놀라고 말 것이다. 나는 그냥 떠날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1시간 동안 일요일답게 번화한 거리를 헤매고 나자 그 가족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보피와 악수하는데 아무 힘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말을 건네며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물어보았다. 그에게 책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내가 그에게 예레미야스 고트 헬프를 추천하였더니 그는 이 작가의 작품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고트프리트 켈러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의 책들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 조그마한 불구자는 그의 큰 머리를 약간 내게로 돌려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뿐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리를 돌린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일로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10번의 포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은 매우 맑고 어린애같이 아름다워 내 얼굴은 부끄러운 마음에서 핏기가 올랐다. 그런데 아직 목수와 이야기해야 할 괴로운 일이 남아 있었다. 어제의 나의 불안과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그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다. 섭섭하게도 그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내 말을 알아듣기는 했다. 그리하여 둘이 공동의 손님으로 병자를 집에 둘 것과 그 부양의 비용을 같이 부담하여 마음대로 보피의 곁을 출입하여 그를 친형제처럼 돌볼 수 있도록 승낙을 얻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오랫동안 날씨가 좋고 따뜻했다. 그래서 보피를 위해 내가 맨 먼저 해준 일은 휠체어를 사서 매일 그를 태우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다. 생활에서나 친구들에게서나 항상 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리하르트나 엘리자베트나 나르딘이 부인이나 목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했거니와 지금 난 성숙한 나이가 되어 충분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비참한 곱사등이에 대하여 경탄하며 감사하는 제자가 되었다. 만일에 일찍이 시작한 나의 문학을 완성하여 남길 날이 실제로 온다면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은 모두 보피에게서 배운 것일 것이다. 나에게는 평생 풍부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된 기쁘고 좋은 시절이 시작되었다. 질병도 고독도 빈곤도 학대도 가볍고 유유히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 위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는 훌륭한 인간의 영혼을 나는 지금 분명하고 깊게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의 아름답고 짧은 생애를 방해하고 타락시키는 모든 작은 악덕, 분노, 성급함, 불신, 거짓, 우리를 추악하게 하는 이러한 불쾌하고 불결한 모든 화근은 이 곱사등이에 있어선 길고 심각한 고뇌로 말미암아 아픔 속에 불살라지고 말았다. 그는 현자도 천사도 아니었으나 크고 무서운 고뇌와 부자유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약함을 느끼고 신의 팔에 몸을 맡긴 분별과 귀의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 나는 언젠가 어떻게 괴롭고 약한 신체를 지탱해 나가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거야 퍽 간단한 일이지요. 그는 정답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와 병과는 영원한 전쟁을 하고 있지요. 어떤 때는 제가 이기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지요. 그러나 종종 쌍방이 조용해져서 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만 서로 감시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다시 오만해지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훌륭한 관찰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보피는 그 점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나의 스승이었다. 그는 자연, 특히 동물을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가끔 그를 동물원에 데리고 갔다. 거기서 우리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보피는 곧 모든 동물들과 친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빵과 과자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도 우리를 알아보았고 그리하여 우리들은 모든 우정을 맺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한 것은 맥이었다. 맥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원시적인 척추동물로서 온몸에 빳빳하고 짧은 털이 났으며 주둥이가 코끼리 모양으로 늘어졌고 꼬리는 몹시 짧으면 등은 위로 굽었음. 이 동물의 독특한 점은 그와 비슷한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결백성이었다.
그 밖에는 자만심이 많고 약간 지성적이며 불친절하고 은혜를 모르는 대식가였다. 다른 동물들 가령 코끼리, 사슴, 염소 그리고 천안 들소까지도 받아먹은 과자에 대하여 우리들을 친밀하게 바라보든지 아니면 가만히 쓰다듬게 내버려 두어 항상 어떤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맥은 털끝만큼도 그러는 점이 없었다. 우리들이 가까이 가면 그놈은 재빠르게 울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준 것을 천천히 다 먹어치운 후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 더 없음을 알았을 때에는 조용히 물러가고 마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맥의 긍지와 성격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놈이 애걸하지도 않고 감사해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을 세금장이라 불렀다. 보피는 대체로 자기가 직접 동물에게 먹일 수 없으니까 맥은 그만 주라든가 혹은 좀 더 주라든가 하여 우리들 사이에 종종 말다툼이 일어났다. 우리들은 마치 그것이 나라 일이나 되는 것처럼 실지의 경우와 사태를 잘 검토하며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어느새 우리가 맥의 곁을 지나버렸을 때 보피는 맥에게 과자를 한 개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돌아갔으나 그동안 지프로 만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맥은 거만하게 눈만 꿈뻑거리며 울 앞으로는 오지 않았다. 용서하십시오, 세리님. 보피는 맥에게 말하였다. 저 과자가 한 개 틀린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코끼리에게 갔다. 코끼리는 벌써 기대에 차서 왔다 갔다 하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코를 내밀었다. 코끼리에게는 보피가 직접 먹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큰 짐승이 부드러운 코를 굽혀 그의 손바닥에서 빵을 집어 쾌활하고 작은 눈을 교활하게 뜨고 기분이 좋아서 바라보고 있는 모양을 보피는 어린애같이 좋아하며 바라보았다. 나는 동물원 감시원에게 상의하여 내가 보피 곁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을 때에는 휠체어에 그대로 태운 채 원내에 두어 햇볕을 쬐이며 동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말해주곤 하였다. 특히 수사자가 암사자를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모양이었다. 암사자가 누워서 쉬고 있자 수사자는 암사자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방해도 하지 않고 타고 넘지도 않으며 쉴 새 없이 왕복하는 방향을 지키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물개를 보는 것이었다. 자기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머리와 팔을 움직이는데도 힘이 들었으나 이 날쌘 동물의 부드러운 수영술과 체조술을 구경하며 명랑한 기쁨을 가짐으로써 필요한 줄을 몰랐었다. 그해 가을 말께 개인 어느 날 나는 보피에게 내 연애담 2가지를 말해주었다. 우리는 이제 대단히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서 기쁘지도 명예롭지도 않은 내 체험을 더 이상 감추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앉아 다정한 미소를 띤 채 열심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흰 구름 같은 엘리자베트를 한번 보고 싶다며 언제 길에서 만나거든 꼭 가르쳐 달라고 그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는 오지 않고 날이 추워지기 시작해 나는 엘리자베트를 찾아가 가련한 곱사등이를 한번 기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여자는 친절하게도 나의 청을 들어주어 나는 날을 정해 그녀와 함께 보피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동물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아름답게 잘 차려입은 훌륭한 부인이 몸을 조금 굽혀 악수를 하자 그 가련한 보피는 기뻐서 얼굴을 붉히고 감사하듯 애정에 넘친 크고 착한 눈을 그 여자에게 던졌다. 그때 바로 그 순간 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름답고 더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몇 마디 말을 건넸는데 불구자는 그동안 내내 여자에게서 반짝이는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좋지 못한 환경을 서로 사이에 두고 삶을 달리하며 내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순간을 보는 것이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보피는 그날 오후엔 엘리자베트 이야기만 하여 그녀의 아름다움, 고상함, 친절함, 그녀의 옷, 노란 장갑과 푸른 구두, 그녀의 걸음걸이와 눈매, 그녀의 음성과 아름다운 모자를 끊임없이 칭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나의 애인이 내 친구에게 동량을 주던 것을 본 일이 슬프고도 우습게 생각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 동안 보피는 녹색의 하일리히와 셀도빌라의 사람들을 읽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유일무이한 책의 세계에 친밀하게 되어 우리는 화 잘 내는 판크라츠, 알베르트스 쯔비안,
그리고 빛 만드는 정직한 직공을 공동에 사랑하는 벗으로 가지게 되었다. 한때 나는 C.F. 마이어의 작품도 좀 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마이어의 너무도 압축된 슬러시아어적인 정확성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이 고요하고 명랑한 눈앞에 역사의 시면을 펼쳐 보이는 것에 대해 좀 주저하게 되었다. 그 대신 나는 그에게 성 프란시스 이야기를 해주고 메리케의 단편들을 읽게 하였다. 만일 그가 종종 물개가 있는 연못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동화 같은 물의 공상에 잠기지 않았던들 아름다운 라우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으리라는 고백을 듣고 나는 기묘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이 점점 친밀해져서 너와 나로 통하게 된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내가 그것을 제의하고 그가 수락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그렇게 말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것인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웃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부터는 항상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다가오는 겨울이 우리들의 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시금 내가 저녁에 보피의 자영방에 오래 앉아있게 되었을 때에 난 차츰 나의 새로운 친교가 아무 희생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목수가 자주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고 불친절하며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필요 없는 식객이 눈앞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나와 그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그를 불쾌하게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내가 불구자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으려니까 목수는 화가 나서 신문을 펴들곤 옆에 앉아 있었다. 또한 매우 참을성 있는 부인과도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것은 보피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주인의 주장을 부인이 끝끝내 듣지 않은 까닭이었다. 여러 번 나는 그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고 새로운 제의를 하려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더욱 화를 내고 나와 불구자와의 친교를 비웃으며 그 때문에 그로 하여금 생의 괴로움을 느끼게 하기 시작했다. 물론 병자와 매일 그 곁에 오래 앉아있는 나는 어려운 가정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수가 우리들의 편이 되어 병자를 사랑할 때가 언젠가는 오려니 하고 희망하였었다. 그러나 목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보피에게 해롭지 않도록 행동하기는 나로선 불가능하였다. 나는 무엇이나 급히 무리를 하며 일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미 취리이 시대의 리아르트는 나에게 느림뱅이 페트루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었다. 몇 주일 기다리면서 한쪽 혹은 자칫하면 양쪽의 우정을 잃지 않을까 하고 항상 걱정하였다. 이러한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서 생기는 불쾌함으로 인해 난 다시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굉장히 불쾌한 사건으로 더욱 분개하여 나는 어느 작은 버트런드 술집으로 가서 이 불쾌한 기분을 씻어버리려고 몇 리터의 술을 들이켰다. 2년 이래 처음으로 나는 꼿꼿이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힘이 들었다. 그 이튿날은 폭음 후에 늘 그랬듯이 기분이 가라앉고 좋아져서 용기를 내어 이 희극을 끝맺기 위해 목수를 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보피를 내게 맡기라고 제의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며칠 생각한 후에 쾌히 승낙하였다. 그 후 곧 나는 가련한 곱사등이를 데리고 새로 빌린 집으로 이사를 갔다. 지금까지 독신 생활을 하던 방에 정식으로 두 사람이 작은 살림을 하게 되니 나는 마치 결혼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의 실수로 좋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잘 해나갔다. 청소와 빨래는 일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해주었고 식사는 집으로 날라다 먹으면서 우리는 곧 공동생활에서 아주 따뜻하게 잘 지냈다.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하던 가깝고 먼 모든 여행을 단념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당장은 염려되지 않았다. 일을 할 때에도 오히려 그가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게 하며 일도 촉진시켜준다는 것을 느꼈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나로선 처음 하는 일이라 옷을 벗기고 입히는 일들이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보피가 잘 참고 고마워하는 데서 나는 부끄러운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를 세심히 돌보아 주는데 힘썼다. 그 교수 집에는 별로 가지 못했으나 엘리자베트의 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항상 매력에 이끌려 자주 갔다. 그럴 때 나는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며 그녀가 주부 노릇을 하는 것을 구경하며 때때로 조소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베르테르적인 감정과 싸워야 할 것 같은 감상적인 발작의 습격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적이고 청년다운 연애의 이기주의는 내게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고상하고 친밀한 교전 상태가 우리들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만나기만 하면 대단히 친밀하게 논쟁을 하곤 하였다. 이 총명한 부인은 쾌활하고 여자다우며 약간 응석이 섞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 연애하는 초라한 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또한 우리는 서로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욱 열을 내어 논쟁하였다. 특히 그녀 얼마 전까지도 생명을 내걸고 결혼을 하겠다던 그 여자 앞에서 독신 생활을 변호하는 것은 우스웠다. 선량한 젊은이요, 자기의 영리한 아내를 자랑하고 있는 그의 남편과 한패가 되어 그녀를 야유하기까지도 하였다. 남몰래 예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전에 원하는 것이 더 많던 불꽃은 아니었고, 마음을 젊게 하며 희망을 잃은 늙은 독신자가 겨울 저녁에 가끔 손을 쪼을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난로불에 불과하였다. 특히 보피와 친해져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상한 의식에 쌓이게 된 이후부터 나는 나의 사랑을 다만 한편의 청춘과 한편의 시로서 안심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엘리자베트는 때때로 참으로 여자다운 심술로 내 마음을 차게 하여 마음속 깊이 독신 생활을 즐기게끔 하였다. 가련한 보피와 함께 살게 된 후부터 나는 엘리자베트의 집에도 점점 방문하는 횟수가 드물게 되었다. 나는 보피와 책을 읽었고 여행 앨범과 일기를 뒤져보며 도미노 놀이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심심풀이로 삽살개를 길렀고 창밖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풍경을 내다보며 매일 여러 가지 지혜롭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탁월한 세계관과 재치 있는 유머가 섞인 실제적인 인생관을 체득하고 있어 나는 매일 거기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다. 많은 눈이 내려 겨울이 창밖에 순결한 미를 전개시켰을 때에 우리는 소년 같은 환희로 난로 곁에 앉아 고요한 실내의 목가를 즐겼다. 이 기회에 내가 오랫동안 구두창이 닳도록 헛되이 돌아다니며 배우려던 세태인정을 아는 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고요하고 예민한 방관자로서 보피가 이전의 생활 환경에서 얻은 여러 가지 체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잘 말해주는 까닭이었다. 이 불구자는 평생에 3타스 이상 되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인생의 큰 흐름을 누구와 같이 헤엄친 일도 없었지만 그는 나보다 더 많이 인생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그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모든 사람에게서 체험과 즐거움과 인식의 샘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까닭이었다. 우리들의 오락은 여전히 동물의 세계를 즐기는 것이었다. 더 방문할 수 없게 된 동물원의 동물에 관하여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이야기와 우화를 생각해내었다. 그 대부분을 우리는 말로 하지 않고 즉흥적인 대화로서 표시하였다. 가령 2마리 앵무새의 사랑의 고백, 여우의 가정 분쟁, 산돼지들의 저녁의 오락 같은 것이었다. 족제비님 좀 어떠십니까? 고맙소 여우님. 그저 그럭저럭 지내오. 아시다시피 붙잡혀 올 때에 사랑하는 마누라를 잃어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름이 핀젤 슈반츠였는데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지만 정말 진주였지요. 아주 보기 드문. 이웃 양반 그 옛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 그 진주 얘기를 수백 번은 더 했을 것이오. 젠장 잠깐 동안 한 번 사는 목숨이니 놀구나 지냅시다. 용서하십시오 여우님. 당신이 내 마누라를 알 수 있었다면 내 심정을 잘 이해했을 것이오. 그야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부인의 이름이 핀젤 슈반츠라고 하셨지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어서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옳지 그렇군. 당신은 그 얄미운 참새들이 몹시 못살게 구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작은 계획을 세웠지요. 참새 일로써요. 네, 참새 일로써요. 보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빵을 조금 쇠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누워서 조용히 그놈들을 기다린단 말이오. 그렇게 해서도 그놈들을 못 잡는다면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훌륭한데요, 여우님. 자, 그럼 빵을 놓으시오. 네,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바른 편 쪽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서로 좋을 테니까요. 내게는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네, 그만하면 됐어요. 자, 정신 차리시오. 이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지요. 쉿.
벌써 한 마리 날아왔어요. 여보, 여우님 아직 멀었나요? 성미도 급하시네. 생전 처음으로 사냥을 하시는 분 같구려. 사냥꾼이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니 그런데 빵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뭐요? 빵이 없어졌어요. 설마 빵이 정말 없어졌네. 이상한 일인데. 아마 그럼 또 저 몹쓸 바람이. 아니, 내 생각에는 좀 전에 당신이 무엇을 먹는 것 같던데요. 뭐라고? 내가 무엇을 먹었다고요? 대체 무엇을 말이오? 아마 빵이겠지요. 그러한 추측은 분명히 모욕입니다. 족제비님, 이웃분의 말이니까 참아야겠지만 그러나 너무한데요. 알겠어요? 정말 너무한데요. 나를 이해 못하시겠어요. 내가 빵을 먹었다고? 대체 뭘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나는 당신의 진주에 관한 흥미없는 이야기를 몇천 번이나 들어야 했소.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빵을 놓지 않았소. 그건 나지요. 내가 빵을 놓았지요. 우리는 빵을 놓았단 말이오. 나는 누워서 감시를 하였소.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그때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참견하지 않았소. 물론 새는 날아가고 사냥은 허탕이지 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빵을 먹었다고. 이봐요, 내가 다시 당신과 교제하기까지 참고 있어요. 이러한 대화를 하는 데서 오후와 저녁은 쉽게 지나갔다. 난 기분이 좋아 일을 재미있고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전에 그렇게도 게으르고 일에 성의가 없고 우울해하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리하르트와 지내던 가장 좋았던 시절도 밖에 눈이 훨훨 춤을 추고 난로 옆에는 삽살개와 같이 우리 둘이 정답게 앉아있는 고요하고 명랑한 요즈음보다 더 즐겁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보피는 전무후무한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만족한 나는 자연히 눈이 멀어서 그가 이때까지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을 몰랐었다. 그리고 그는 겸손과 사랑으로 이때까지보다 더 즐겁게 굴었고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담배를 피워도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밤에 누워서는 괴로워하며 기침을 하고 낮은 소리로 신음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옆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내가 벌써 잠이 들어 있는 줄 알고 안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나는 우연히 들었다. 내가 갑자기 등불을 들고 그의 침실로 들어가자 가련한 그는 깜짝 놀라 질겁을 하였다. 나는 등불을 옆에 놓고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신문을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피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는 주저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많이 움직이면 심장이 경련하는 것 같고 그리고 때때로 숨을 쉬기에도. 그는 병세가 더하는 것을 마치 죄나 지은 듯이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의사에게로 달려갔다. 날이 차차 맑고 아름다워 도중에서 나의 불안과 걱정은 좀 가셔져서 나는 크리스마스 생각까지도 하며 무슨 선물로써 보피를 즐겁게 해주나 하고 생각했다. 마침 의사가 집에 있어 나의 간절한 청을 듣고 함께 집으로 왔다. 우리는 의사의 편안한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층계를 올라와 보피의 방으로 들어갔다. 촉진, 타진, 청진이 끝나고 나서 의사가 약간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자 나의 모든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통풍, 심장쇠약, 중태, 나는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의사가 입원시키라고 말했을 때에 전혀 반대하지 않은 것은 나 자신도 이상한 일이었다. 오후에 침대차가 왔다.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삽살개는 뛰어들고 환자의 큰 의자는 한 구석에 밀쳐져 있었고 옆에 침실은 텅 비어 있어 방 안에서 나는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사랑하는 것이란 그러한 것이다. 사랑은 비통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나는 그 뒤로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비통은 괴로워하고 아니하고는 그리 문제가 아니다. 만일에 굳센 한 몸이 되는 생활만 있다면 또한 모든 생명이 연결되는 긴밀하고 생생한 연줄만 느껴진다면 그리고 오직 사랑이 식지만 아니한다면 만일에 그때처럼 가장 성스러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일찍이 내가 가졌던 명랑한 날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시적 계획을 함께 내동댕이 쳐도 좋을 것이다.
눈과 마음은 몹시 아프고 아름다운 긍지와 자부심은 산산이 상처를 입어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마음은 대단히 고요해지고 겸손해지며 성숙해지고 생생해지는 것이다. 이미 금발을 가진 아기로 인해 그때 벌써 나의 낡은 성질의 일부는 죽어버렸었다.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사랑을 바치며 전 생활을 같이 해오던 곱사등이가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매일 나도 함께 괴로워하며 죽음의 모든 공포와 신성을 같이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직 사랑의 기술에 있어 초심자이며 동시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엄숙한 장을 펼쳐야 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나는 파리의 일처럼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시기만큼은 부인이 그 약혼 시절을 말하듯이 혹은 노인이 소년 시절을 말하듯이 소리 높여 말할 것이다. 나는 한평생을 다만 고뇌와 사랑으로 살았던 한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린애같이 아양을 떠는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용기를 주고 고투와 고뇌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만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기 위하여. 심한 고통 속에서 그의 눈길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의 눈은 컸으나 쇠약해진 얼굴은 더 볼 수가 없었고 단지 눈만 크게 빛나고 있었다. 무엇을 해줄까, 보피? 내가 맥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무척 애를 썼다. 그런데 그가 듣지 않고 자는 줄만 알고 이야기를 끊었다. 그때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야기를 더 계속하여 맥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삽살개, 나의 아버지, 불량 소년 마테오 스피넬리, 엘리자베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말 그 여자는 바보와 결혼해서 그렇게 된 거야, 페터. 가끔 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농담이 아니야, 페터. 아무리 괴로운 일도 죽음만큼 괴롭지는 못해. 그러나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해. 또는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었다. 괴로움을 이겨내면 나는 웃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내 경우는 죽는 편이 낫지. 적어도 곱사등이, 짧은 다리, 못 쓰는 허리를 면할 수 있거든. 자네와 같이 널찍한 어깨와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안 됐지만, 그리고 마지막 며칠 동안 한 번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천국은 없어. 천국은 훨씬 더 아름다워, 훨씬 더. 목수의 부인은 자주 찾아와서 슬퍼하며 자상하게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대단히 섭섭한 것은 목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우연히 보피에게 이렇게 물었다. 천국에도 맥이 있을까? 물론이지.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동물이 다 있지, 염소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자 우리는 그의 침대 옆에서 간단하게 축하를 하였다. 심한 추위가 왔다가 다시 풀어지고 빙판 위에 첫눈이 내렸으나 나는 그러한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엘리자베트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도 곧 쉽게 잊어버렸다. 나르딘이 부인에게서 재미있는 편지도 왔으나 대강 훑어보곤 옆에 놓고 말았다. 나는 일각이 삼추 같은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재빨리 일을 해치우고 나서 쫓기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면 거기에는 밝은 고요함이 있어 나는 꿈 같은 깊은 평화에 쌓여 반나절을 보피의 병상 옆에 앉아 지내곤 하였다. 보피는 죽기 직전에 며칠은 병세가 좋았었다. 이상하게도 지금 막 지나간 시간은 그의 추억에서 사라진 것 같고 그는 과거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틀 동안이나 어머니 얘기만 했다. 물론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나 몇 시간씩 이야기가 중단되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자네에게 어머님 얘기를 너무도 하지 않았어. 그는 탄식하였다. 그러나 내 어머님의 일을 하나도 잊어서는 안 되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의 일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말 걸세. 모두 그런 어머님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페터. 어머님은 내가 전혀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나를 구빈원에 넣지 않았어. 그는 누워서 괴로운 듯이 심호흡을 하였다. 1시간쯤 지나자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자식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떼어놓지 않았어.
형제들은 모두 외국으로 가고 누님은 목수와 결혼했으나 나만은 집에 남았어. 어머님은 그렇게도 어려우셨으면서도 내게 일을 시키진 않았어. 자네는 내 어머님을 잊지 말게, 패터. 나의 어머님은 참으로 작으셨어. 어쩌면 나보다도 작으셨을 거야. 나와 악수를 하면 아주 작은 새가 그 위를 앉는 것 같았으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옆집 뉴티만은 어린애관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 모피에게도 역시 어린애관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모양을 한 깨끗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손은 길고 여위었으며 희고 약간 굽은 것이 부인 환자의 손처럼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어머님의 환상을 줬다가 중지하고 그 대신 나를 생각하게 됐다. 마치 내가 옆에 앉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는 나의 일을 말하였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내야.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나를 알겠나, 보피? 나는 물었다. 알고 말고 카멘친트군. 그는 농담조로 말하고 나직이 웃었다.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그는 곧이어 말하였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물었다. 여보게, 병원 비용이 많이 들지? 비싸게 먹힐 거야. 그러나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연붉은 빛깔이 그의 흰 얼굴을 물들이고 나자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대단히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임종하셨습니다. 간호원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장난꾸러기처럼 나를 바라보며 마치 끄덕이기라도 하듯이 눈썹을 움직였다. 나는 일어나서 한 손을 그의 왼편 어깨 밑으로 넣어 늘 그가 기분 좋아하는 식으로 약간 그를 조용히 들어올렸다. 이렇게 내 손 위에 누워서 그는 다시 한번 괴로워서 입술을 잠시 깨물고 나더니 머리를 약간 돌리고 갑자기 오한이 나는 듯 떨었다. 그것은 해탈이었다. 좋은가, 보피?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고통을 떠나 내 손에서 싸늘히 씻고 있었다. 때는 1월 7일 오후 1시였다. 저녁 때 우리들은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리고 작은 기영의 시체는 운반되어 매장될 때까지 더 추악해지는 일도 없이 평화롭고 깨끗하게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그렇게 슬퍼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도 않으며 또한 한 번도 울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별과 연결을 그가 앓는 동안 쭉 느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더 느낄 여지가 없었고 나의 괴로움에 동요되는 저울대는 서서히 가볍게 다시 올라왔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조용히 이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될 수 있으며 남국에서 쉬며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의 문학의 실마리를 한번 진실하게 풀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돈도 좀 남아있어. 나는 문인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봄이 되면 짐을 싸서 떠날 채비를 하였다. 먼저 채소가게 부인이 기다리는 아시시로, 다음에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한 산촌으로. 나는 이미 생과 사의 일면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즐거운 초조 속에서 3월을 기다렸다. 귀는 이미 이탈리아어 같은 딱딱한 말에 익숙해 있었고 코는 리조토 요리, 오렌지, 샨티주의 입맛을 돋우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었다. 계획은 물샐 틈 없이 잘 되어 생각하면 할수록 기뻤다. 이렇게 샨티주를 마시겠다는 기대로 즐거웠던 것까진 좋았다. 그러나 모든 사정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술집 주인 니데게르에게서 복잡하고 기묘한 문체로 씌어진 편지가 2월에 왔다. 눈이 아주 많이 와서 마을에서는 가축과 사람이 말이 아니었고 더욱이 나의 부친의 건강이 걱정되니 돈을 붙이든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사연이었다. 돈을 붙일 수는 없었고 노인의 일이라 염려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날씨가 매우 사나운 날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눈과 바람으로 인하여 산과 집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익숙한 길이어서 잘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노인 카멘친트는 병석에 누워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라하게 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이웃 부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 부인들은 그를 위하여 방금 우유를 가지고 와서는 그의 좋지 못한 행동을 충고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내가 들어가도 전혀 그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패터가 돌아왔군. 백발의 술꾼은 왼눈을 껌벅이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그대로 설교를 계속하였다. 나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 여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말 중에는 내게도 들어맞는 말이 몇 마디 있었다. 한편 나의 외투와 구두에서 눈이 녹아 처음에는 의자 주위에 축축이 물방울이 지더니 점점 바닥에 고요한 연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부인이 말을 그쳤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아버지와 공식적인 인사를 했고 부인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아버지는 기력이 대단히 쇠퇴해져 있었다. 이전에 잠시나마 아버지를 돌보아 드리려던 생각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었으므로 그렇게 못해드렸지만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지금부터라도 아직 나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좋은 시절에도 덕 있는 분이 못되던 늙은 농부에게 노병으로 애쓰는 오늘에 와서야 부드러워져 아들의 사랑의 연극을 감동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도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앓으시면 앓으실수록 더욱 짓궂은 사람이 되어 이전에 내가 그를 괴롭힌 일체에 대하여 이자는 붙이지 않았지만 고스란히 돌려주셨다. 물론 말씀은 좀 삼가시고 나를 조심스럽게는 생각하셨지만 과격한 수단을 쓰시어 무언의 불만과 괴로움과 야비성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때때로 나도 늙은이가 되면 저렇게 불쾌하고 까다로운 괴물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내가 하루에 2번씩 따라드리는 남국산의 좋은 포도주를 성난 표정으로 마시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포도주병을 빈 창고에다 넣어놓고 열쇠를 그에게 맡기지 않는 까닭이었다. 2월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산의 겨울을 장엄하게 하는 그 맑게 개인 몇 주일이 찾아왔다. 눈이 덮인 높은 산의 절벽은 들국화처럼 푸른 하늘을 향하여 우뚝 솟아있어 맑은 하늘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이 보였다. 산의 목장과 산허리는 낮은 골짜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새하얀 수정 같고 향기 짙은 겨울 산의 눈에 덮여 있었다. 작은 언덕 위에는 대낮에 햇살이 화려한 축제를 축하하고 웅덩이와 산허리에는 푸른 그늘이 풍부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공기는 몇 주일 동안 눈이 내린 뒤끝이라 아주 맑아서 양지에서 호흡하는 한숨 한숨은 그대로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조그마한 산허리에서는 소년들이 썰매를 타고 놀고 오정이 지나면서는 밤새 지붕의 석가래가 쩡쩡 얼어오는 소리를 듣던 노인들이 길가에 서서 기분 좋게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이 보였다. 흰눈 덮인 들 가운데 한 번도 언 적이 없는 푸르고 고요한 호숫가는 여름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점심 전에 나는 매일 아버지를 문 앞으로 부축하여 가서 갈색으로 흉하게 구부러진 손가락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햇살에 펴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추우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게서 브랜디를 한 잔 얻으시려는 악에 없는 수단이었다. 사실은 기침도 추위도 대단치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엔치안주나 아부산주를 조금 받아 마시면 재주 있게 적당히 기침을 그치시고 책략으로 나를 이기신 것을 기뻐하셨다. 저녁 후에 나는 그를 홀로 남겨둔 채 각반을 차고 2시간 동안에 오를 수 있는 데까지 등산을 하연 가지고 간 실과 망태기를 타고 경사진 눈 위를 썰매처럼 미끄러지면서 돌아왔다. 아시시로 여행을 떠나리라고 생각하던 그 계절은 다가왔으나 아직도 눈은 수미터 깊이로 쌓여 있었다. 4월이 되어서야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으나 몇 년 동안 없었던 급격한 눈사태가 우리 마을을 습격했다. 밤이나 낮이나 열풍이 포효하고 멀리 들려오는 눈 무너지는 소리와 격한 급류의 성난 소리가 들렸으며 급류는 큰 바윗돌과 찢어진 나무들을 싣고 와서 우리들의 가엾게 메마른 밭과 과수원에 내동댕이 쳤다. 열풍의 열기는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였고 밤마다 불안에 떨면서 폭풍이 호소하고 눈사태가 진동하고 노한 호수가 출렁대는 소리를 들었다. 무서운 투쟁의 이 열병 같은 계절이 되자 나는 이미 극복하였던 연애병에 다시금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밤중에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비통 속에서 엘리자베트에게 보내는 사랑의 말을 미쳐 날뛰는 창밖의 소음속을 향하여 외쳐댔다. 이탈리아의 여류화가의 집 언덕 위에서 사랑에 빠졌던 훈훈한 취리히의 밤 이래로 항거할 수 없는 정열이 그토록 무섭게 나를 지배했던 적은 없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와 나에게 미소를 지음으로써 그 여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면 그 여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듯한 기분이 종종 들었다. 나의 상념은 어디서 일어나든 항상 이 모습으로 돌아와 나는 상처 입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가려운 종기를 긁는 기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괴로워하며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열풍을 저주하였으나 또한 모든 고통과 함께 마치 귀여운 로에즈를 생각할 때 따뜻한 큰 파도가 내 가슴에 넘치던 소년 시절과 같이 무언의 숨가쁜 쾌감을 따뜻하게 느꼈다. 이런 병에는 약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을 좀 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작품의 구성에 착수하여 습작을 몇 개 하였으나 지금은 곧 그런 것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는 동안에 열풍으로 인한 피해의 보고가 사방에서 날아들고 우리 마을 자체의 피해도 막심했다. 개울의 제방이 반이나 무너지고 많은 집과 창고와 가축 우리들이 큰 손해를 입었으며 마을 어귀에서 집 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모두들 돈은 없고 비탄과 공궁에 빠졌었다. 이때 동장이 동회 사무실로 나를 불러 이 일반적인 곤궁을 위한 제거책의 위원이 될 수 없겠느냐고 물어준 것은 나에게 있어 퍽 다행한 일이었다. 마을의 사정을 주에 호소하고 특히 신문을 통하여 전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의 의연금을 내도록 동원시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었다. 때마침 나 자신의 쓸데없는 괴로움을 엄숙하고 훌륭한 일로 인해 잊어버리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어서 나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였다. 바젤로 편지하여 급히 의연금 모집자를 몇 사람 얻었다. 주 당국은 예상했던 대로 예산이 없어서 다만 구조원 몇 사람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나는 경문과 피해 보고를 신문에 부탁하고 편지, 기부, 조회 등을 받았다. 나는 글을 쓰는 한편 완고한 농부들과 동회에서 논쟁도 해야 했다. 몇 주일 동안 일이 과해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내게 있어선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일이 겨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내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주위의 목장들은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호수는 눈사태에서 해방된 사너리를 쳐다보며 악에 없고 명랑한 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럭저럭 나를 보내셨고 내 사랑의 고민도 불결한 눈사태의 잔재처럼 녹아 사라지고 말았다. 옛날 같으면 아버지는 마상이 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에 리스칠을 하시고 어머니는 뜰에서 그것을 바라다 보시고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파이프에 피어오르는 연기며 노란 나비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리스를 칠한 마상이도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내버려둔 집안을 불쾌하게 서성거리고 계셨다. 백부 콜라트가 나에게 그 무렵의 일을 회상케 해주었다. 아버지 모르시게 나는 종종 백부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며 마음 좋으신 웃음을 웃으시며 다소 자랑스럽게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것을 들었다.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지도 않고 늙음 또한 유난히 나타나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 특히 그의 웃음에는 소년이나 청년 같은 점이 있어 그것이 나에겐 기뻤다. 내가 집안 노인 곁에서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을 때면 백부는 종종 나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 내가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하면 그는 분주히 내 옆에 따라 나서 그의 굽고 여윈 다리로 내 다리와 보조를 맞추시기에 애를 쓰시는 것이었다. 돛을 다셔야지요, 큰아버지. 나는 그를 격려하였다. 그러면 그는 돛의 이야기에서부터 번번이 없어진 마상이 이야기까지에 이르러 그는 마치 애인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낡은 배는 나도 좋아했었는데 없어져서 우리는 다 같이 배와 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극히 세밀한 데까지 추상했다. 호수는 여전히 푸르고 태양도 그와 같이 화려하고 따사로웠다. 그리고 늙은 나는 때때로 노란 나비를 바라보며 마치 그 이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금 목장에 누워 소년의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가졌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는 나의 생애의 대부분을 이미 허비하였다는 것을 매일 세수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녹슨 대야에서 뻣뻣하여진 코와 씁쓸한 입이 있는 얼굴이 번득이며 바라다 보이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은 늙은 카멘친트였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바로 알려면 낡은 스케치의 한 묶음과 넷으로 접은 종이 위에 씌어진 17개의 보관인 미래의 작품이 잠들고 있는 내 방의 작은 책상 서랍을 여는 것으로 족하였다. 그러나 나는 서랍을 좀처럼 열지 않았다. 아버지를 간호하는 한편 낡은 우리 집을 수선하기에 바빴다. 마루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난로와 가마는 낡고 연기에 그을어 냄새가 나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고 옛날 아버지가 벌을 주던 곳인 고미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층계다리는 꽤 위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수리하기 전에 먼저 도끼를 갈고 톱니를 세우고 망치를 빌리고 못을 주워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전부터 저장해 두었던 제목 중에서 썩고 남은 것을 골라내야 했다. 백부 콜라트께서 도구와 낡은 숫돌을 수선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셨으나 원체 늙으셔서 허리가 굽어 큰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대로 안 되는 제목 때문에 나의 글만 쓰던 흰손을 찢기우며 숫돌을 짓밟기도 하고 여기저기 못쓰게 된 지붕을 기어다니며 못질을 하고 망치로 두들기고 지붕을 잇고 자귀로 다듬는 등 그리하여 나의 약간 살찐 몸뚱이는 땀투성이가 되었다. 때때로 특히 힘든 지붕 수선 때는 망치를 치던 손을 멈추고 바로 앉아서 거의 꺼진 여송연에 다시 불을 붙이고 드높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지금은 아버지가 독촉하든가 꾸짖지는 못하실 것이라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즐겼다. 그때 마을의 부인, 노인,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게으름을 숨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는 데서 차차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오늘은 따뜻하지요, 리즈베트? 정말 그래요, 페터. 그런데 무엇을 하세요? 지붕을 수선하고 있어요. 하는 수 없지요. 벌써 했어야 할 일인데요. 네, 그래요. 아버지는 뭘 하시지요? 아마 칠순이 다 되셨을 텐데요. 80이세요, 리즈베트. 80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페터. 그런데 난 가보아야겠어요. 남편이 배가 고프다니까. 그럼 그동안 일 잘하세요. 잘 가세요, 리즈베트.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보자기에 그릇을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공중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뒤를 바라다보고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도 부지런히 일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틀 동안을 꼬박 같은 곳에서 못질을 하며 헤매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국 지붕 수리는 되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셨으나 지붕 위에 모시고 올라갈 수도 없어서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고 하나하나 판자 붙인 것에 대하여 이유를 말씀드려야 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다소 자만심이 일어났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됐어.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됐어. 그러나 나는 내가 이 해 안으로 해치우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방황과 허송된 세월에서 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사랑했었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여인은 바젤에서 귀여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나를 사랑했던 또 한 여자는 자위하며 과일과 채소와 씨앗을 팔고 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으시지도 않은 채 마주 보이는 침대 의자에 앉으셔서 나를 노려보시면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를 원망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익사한 친구 외에도 금발의 아기와 작은 곱사등이 보필을 천사가 되어 천국에 살게 했다. 그리고 마을의 집들이 다시 수리되고 돌로 만든 2개의 제방이 다시 쌓아지는 것을 보았다. 원한다면 동회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카멘친트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 나의 아버지와 내가 그 술집에서 그렇게도 많이 벨틀린 발리스, 버트런드 등의 술을 마셨었는데 그 술집 주인 니데게르가 갑자기 노쇠하여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요즘 그의 딱한 사정을 내게 호소하여 왔다. 가장 곤란한 것은 만일 우리 마을에서 적당한 사람을 못 찾게 되면 다른 마을의 양조장 사람이 그 술집을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니미콘 마을의 기분 좋은 술집을 다시는 못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게 되면 그는 물론 포도주보다도 맥주를 팔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니데게르 저장에 맛있는 포도주는 쓸모없게 되어 술 먹을 맛이 나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 일을 안 후부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바젤 은행에 약간 예축해둔 돈이 있으니까 리데게르 영감의 그리 나쁘지 않은 후계자도 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한 가지 곤란한 일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술집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술버릇을 더는 말리지 못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였어도 리미콘 마을의 술집 주인이 되었을 뿐 그 이상 되지 못했다고 하시며 아버지는 의기양양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건 견딜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서서히 기다리기 시작할 뿐이었다. 백부 콜라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후 최근에 다시 사업에 열중하고 계셨으나 나는 찬성할 수 없었다. 그는 집게 손가락을 입에 대고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며 바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가 좋을 때마다 자꾸 호수를 바라다보고 계셨다. 저희는 또 배를 만들 모양이야. 늙으신 첸친 큰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실 그는 수년 이래 처음으로 싱싱하고 기운 있게 보였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고 아주 승산이 있는 것처럼 얼굴에 심사숙고하는 빛을 띠고 계셨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그렇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필요한 영혼이 곧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날개를 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돛을 달아야 합니다. 늙으신 큰아버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리미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난 신부의 말에 이어서 백부님 무덤 앞에서 몇 마디 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백부를 행복자요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추도사를 드릴 것이고 이 경건한 추도사에 이어 장례식에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곧 나를 잊어버리거나 용서하지 않을 익살스러운 말을 하려 했다. 아마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른다. 내 서랍에는 나의 대작을 시작하는 부분이 들어있다. 나의 필생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과장되게 들리므로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의 진행과 완성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그러나 아마 내가 다시 시작하여 계속하는 데서 완성할 시기가 다시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청춘 시절의 동경은 올바른 것이었고 나는 역시 영원한 시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 동회유원이나 돌로 쌓은 제방 도로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날씬한 로에지 기르타네르로부터 가련한 보피에 이르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포함한 내 생애에 흘러갔으나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큼은 내 마음속에서 파도치지 못할 것이다.